윤우 안티카페는 다 지나갔지? 그지? 윤우 안티카페 사건은 지나간 거죠? 예. 그래도 이걸로 해놓고 예. 여시여시님, 진실추구님, 감사합니다. 네. 아, 윤우, 모르는구나, 이 사건을. 그래요. 이 윤우 안티카페가, 그게, 지난 일요일날 만들어졌죠? 그쵸? 아니, 월요일날 만들어졌던가? 윤우 안티카페가, 지난 일요일인가 월요일에 만들어졌어요. 아니야, 그게 알려졌어. 알려졌는데 그게 한 200명 정도 회원이 가입이 돼 있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윤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재밌는 놀이나 하는 카페예요라고 소문 카페 공지를 올려놓고 안티카페 활동을 하다가 잡혔어, 네티즌들한테. 그래갖고 이제 이 네티즌들이 그거에 막 분노를 해서 뭐 윤호 사랑의 릴레이를 벌이고, 그 다음에 이 포털 업체에서 그걸 보고서는 놀래서 그 카페를 폐쇄했다. 요게 이 윤우 안티카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뭔가,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 윤우 안티카페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자,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오프닝이 좀 길었죠?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시사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세훈 김용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이요. 예. 예. 아, 이제 윤우가 누군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예. 원세훈 김용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예. 원세훈하고 김용판을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원세훈, 김용판을 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고, 법무부 장관이 그걸 반대해가지고, 선거법 위반도 반대하고, 구속영장도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그 둘 사이에 대립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그죠? 예, 이큰붕어님 감사합니다. 방송 집중, 안티카페 이야기 좀 이따 해드릴 테니까, 얌전히 잘 들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최동욱 검찰총장하고, 그 다음 황교안 법무장관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타협을 했죠? 타협을 해서, 선거법 위반 기소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는 하되, 불구속으로 한다. 남촌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구속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분노하겠죠? 그죠? 무엇보다 이 원세훈이는 해외 도피를 하려고 그러다가 잡혀왔잖아. 공항에서 걸려갖고 못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 허위사실이라고 구속시켰다가 허위사실 무죄로 풀어준 거 아니야? 근데 이 원세훈은 정말 공항까지 갔던 사람을 잡아갖고 온 건데, 그 사람을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구속일지라도 우리가 불구속 논란에 계속 집중하는 것보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점,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기 지금 중계방에 올라온 정보에 의하면 민주당에서 이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기로, 예, 탄핵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이 사퇴하라고 그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문제는 황교안의 문제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게 중요해요. 원세훈과 김용판이 둘 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당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권력을 남용한 김용판과, 그 다음에 원세훈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라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것. 그걸로 지금 선거법 위반이 된 거 아니에요? 기소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지금 법정에서, 지금 대한민국 법정을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심 있는 판사라면,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판사가 남아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기소가 된 거야. 이제부터 재판이 열린다는 거죠. 그죠? 재판이 열린다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그 황교안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황교안은 황교안 개인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뭐 청와대 입장이 아니겠느냐. 청와대의 입장으로 그 구속영장을 반대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제 원래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감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정감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판도 가는 건데, 이로 인해서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이미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내용은 이 선거법 위반으로 둘 다 기소가 됐고, 근데 기소된 이유가 뭐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냐? 사실은요, 검찰이 수사할 게 없었어요. 막 떠들기는 검찰이 했지만, 예, 블러드, 하여튼 영원님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이게 이미 언론사를 통해서, 한겨레 신문하고 뉴스타파를 통해서 그 작업을 했던 모든 증거가 다 나와버렸잖아요.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어떤 내용으로 달았는지를 다 밝혀낸 거 아니야. 이미 언론에서 다 밝혀낸 내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증거가 다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 이걸 검찰에서 기소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검찰이었다면 기소 안 하고 넘어갔겠죠. 그죠? 그러나 이번에 최동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을 걸고 이거를 이제 처리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온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그러니까는 그 지난주의 상황은 뭐였냐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총장 자리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어. 계속해서 둘이 대립을 하다 보면 최동욱 총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은 둘 다 반대를 했잖아. 예. 그래서 둘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최동욱 검사가 나름대로 이게 정치적인 협상을 한 거예요. 정치적 협상을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불구속으로 할 테니 선거법 위반 적용을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가 검찰총장도 지킨 거지. 검찰총장의 자리를 내놓고 맞대결을 하는 것보다 검찰총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갖다가 공소장을 냈다라는 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둘 다 공소장을 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예.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일단 둘 다, 국정원장과 서울시 경찰청장이 전직이었지만 둘이서 공직을 이용해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 선거법 위반을 했다. 이걸로 기소가 됐다. 즉 이거는 부정선거했다라는 얘기야. 부정선거의 증거가 남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데 우리 그 방송국 함께 읽는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모든 언론에서요, 이 국정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시켰다라고 얘기해. 뭐 특정 후보가 문재인입니까? 특정 후보가 문재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특정 후보가 문재인이 아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잖아. 국정원장이 그 댓글을 달게 지시했던 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활동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지금 언론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지금 국정원장이 왜 기소가 됐냐?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냐?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언론은 왜 특정 후보라고 그래? 왜 특정 후보라고 그러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라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 댓글을 달게 시켰다. 그렇게 해야지. 문재인 측에서 누가 걸려봐. 그러면 특정 후보라고 그러나? 문재인 측에서 만약에 그런 활동을 했어. 그러면 특정 후보라고 보도할까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 문재인 측에서 누가 잡혀가거나 누가 걸리면 문재인 후보 측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던 이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특정 후보라고 지시를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언론이 등신이라는 것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의 언론이 그거밖에 안 되나? 물론 그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뜻한 나라가님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이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몇 명 안 보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하게 얘기해서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 간부가 공직을 이용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특별히 이렇게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는 거야. 그게 공무원으로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원세훈의 활동은 굉장히 많은 수의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수의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쓰게 하고 그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문재인이나 야권에게 불리한 글을 쓰게끔 그렇게 지시했던 거 아니야. 지시사항까지 지금 다 증거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무슨 신하들 같아. 무슨 과거에 무슨 군주 정치? 여왕의 신하들이야? 여왕의 노비들이야? 왜들 그렇게, 여왕의 종놈들처럼 그렇게 똑바른 보도를 안 하냔 말이야. 문재인 측에서 누가 잡혀가면 특정 후보라고 쓸 거야? 박근혜를 지지하는 활동을 분명히 펼친 거잖아. 그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게 했다. 그렇게 해야지. 황관 언론, 내시 언론, 딱 맞는 말이네. 내시 언론이지, 내시 언론. 이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내시 언론이야. 이 공주의 내시들이라고. 좀 뭐 하자는 것들이야. 분명하게 그 언론이 가져야 될 진실에 대한 그 보도 정신, 그게 없으면 언론이 아니잖아. 이건 내시 언론이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세훈, 김용판 기소가 됐는데 모든 언론이 뭘로 집중을 했어? 이 원세훈하고 김용판이 기소가 됐어. 기소가 됐는데 주요 언론에서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죠? 불구속이다. 그러면서 불구속에 대한 논란으로 포커스를 맞춰갔죠. 그죠? 원세훈, 김용판을 불구속을 시켰다. 그래서 불구속 논란으로 막 몰아갔잖아.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뭐가 중요해? 얘네들은 선거법 위반을 했다. 다른 말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 조직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선거운동이 있었다. 그게 핵심이야. 그죠? 이번 원세훈, 김용판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이 둘 다 사실 하나는
정부, 그 정보기관이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이 정보기관이야. 대통령, 그 다음에 무슨 군 최고 통수권자,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최고 두 번째로 통수권자, 그 다음에 이 정보기관장, 그 다음에 무슨 대법원장, 국회의장. 사실 국회의장보다도 정보기관장이 조직적인 힘이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서서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직원들에게 강요했고 그거를 유도했다. 조직적으로 그걸 지시했다. 그게 이미 지금 드러난 혐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도를 해야지. 그 얘기는 쏙 빠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인해서 불구속 기소됐다. 사람들은 봐봐. 원세훈 불구속만 기억하잖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원세훈 불구속만 생각해. 그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이거는 지금 국정원장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또 이 서울경찰청 청장이었지? 김용판이가. 그런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무슨 청와대 무슨 수석인가로 들어가려고 막 이름이 명단에 오르내리다가 이번에 기소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역시 그 또한 경찰 권력,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야.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김용판이 뭘로 기소가 됐냐 하면 그 권력을 남용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을 증거가 없다라고 발표하게끔 시키고, 이게 김용판의 혐의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선거 3일 전에 수요일이 선거인데 일요일 밤에 나타나가지고 허위 사실을 국민들 앞에 발표했다는 거야. 그로 인해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고, 그 방송을 본 사람이 100만 명이 넘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봤어. 1000만 명 이상이 본 방송에서 그 허위사실,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 그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 이 방송사와 이 김용판, 원세훈이는 한마디로 부당한 방법으로 박근혜를 당선시키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은 거예요. 검사가, 물론 최동욱 검찰총장이 본인이 한 점 부끄럼 없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것도 커요. 솔직히 얘기해서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당연하게 어려웠잖아. 그죠?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당연하게 법을 집행할 수가 없었잖아, 이제까지는. 그죠? 과거에는. 그런데 이 최동호 검사가 정말 드러난 대로 언론사들이 쫓아다녀갖고 한겨레 신문하고 뉴스타파에서 밝혀낸 대로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법원에 어떤 판사가 이번 사건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원세훈, 김용판이 선거법 위반으로, 김용판이 누구냐 하면 박근혜하고 문재인 둘이서 토론회한 날 저녁 밤 11시에 그 국정원 댓글녀에 대한 수사 댓글이 없다라는 발표한 사람이야. 근데 그 발표가 왜 또 중요했냐면요.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발표가 왜 중요했냐면 박근혜 후보가 그러니까 토론회에 나와서 문재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국정원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 증거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고한 그 국정원 여직원을 문재인 후보하고 민주당이 범죄자처럼 몰아갔다. 그런 주장을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주장을 해서 사실은 박근혜 후보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거예요. 박근혜 후보 자체가 그 발언을 통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거야.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는 한 달 이내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근데 한 달 동안 누가 떠들고 다녔어? 왜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전자개표기가 위조됐다고 그걸로 한 2달 떠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얘기한 허위 주장, 댓글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 허위 주장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회장에서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시점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박근혜 스스로가 선거법을 위반했어요.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거야. 당선되고 한 달 안에 그 공소장을 내야 되는데 그 네티즌들 그 조직이 네티즌의 특정 흐름이 그 부분을 논점으로 못 만들게 한 거 아니야. 이슈로 못 만들게 해서 공소시효 대통령의 그 선거 무효는 한 달 이내에 고발이 들어가야 돼. 한 달 이내에 그 고발이 들어가야 되고 기소가 돼야 되는데 아예 기소도 안 해버린 거 아니야. 기소할 시점을 놓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근혜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은 넘어갔다고 쳐. 그러나 이 원세훈의 이 조직적인 이 네티즌들, 원세훈의 조직적 네티즌 흐름이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분명히 부정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부정선거를 했고, 그죠?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언론에서 이 4시 언론들이 막 똥꼬 빨면서 막 미화시킨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위는 그것이 국민들의 합당한 합법적인 선거 과정을 거쳐서 당선이 됐을 때 거기서 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인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 개입, 무엇보다 김용판의 허위사실 공표, 그걸로 당선이 된 거야.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은 뭘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예. 안타깝지만 박근혜 대통령은요, 어떻게 보면 김용판이나 나는 그래. 이번 선거 결과상 100만 표 이상 이겼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 측에서 원세훈이나 김용판이나 그렇게 안 했어도 당선됐을지도 몰라. 그러나 분명하게 수백만 수천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4시 언론들이 다 같이 손잡고 선거 3일 동안 문재인과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허위사실을 지네들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진실을 거짓말이 이긴 보도였어요. 국정원 여직원 댓글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과 민주당을 비난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건 뭔데? 분명한 댓글이 있었고 정치 작업이 있었고 그게 이 국정원의 공식적인 업무였고 이게 지금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이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권위도 없어. 어떤 명분도 없고.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나는 그렇게 봐요. 어느 나라나 이 대통령이 인정을 제대로 받으려면 대통령이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민주주의의 그 선거 방식을 밟아야 돼요. 선거 절차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측은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밟지 않았어.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그 권력을 유지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민주주의라는 건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들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임시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맡기는 권력이잖아, 그게. 빌려주는 거야. 지휘권을 빌려주는 건데 그 지휘권을 빌려주는 과정과 절차에서 불법이 있었다라면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그 자격이 없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거예요. 판사가 이제 와서 무죄를 때린다고 그래도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증거를 다 봤는데, 나 같은 사람은 증거 없어도 형을 때리면서 지금 증거가 다 나왔는데 무죄를 때리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은 거지. 안 그래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은 거야.
예.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대리 권력은, 대리 통치 권력은 정당성을 받으려면 이 선거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 이거는 사임해야 될 문제예요. 솔직히 그러면 그렇게 불법적으로라도 그 권력을 차지해서, 그러면 그동안 정치를 잘했냐? 택도 없잖아, 지금? 100일 동안 한 일이 뭐예요? 인사사고만 쳤잖아. 봉투에다 씩 적어가지고 발표하고, 윤창중이가 저도 지금 처음 뜯습니다 하면서 봉투 이게 뜯어가지고 발표하고, 지금 무슨 뭐 백제 정상회의에? 뭐 하자는 거야? 신탁정 통치하는 거야? 뭐야? 아니, 지난, 박근혜 대통령 100일 동안에 한 일이 뭐야? 봉투 인사 파문이었잖아. 봉투 인사 파문. 그러니 봉투 인사가 아닌 사람은 내가 알기로 윤진숙 하나인데, 윤진숙은 정말 온 국민을 웃겼잖아.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윤진숙 같은 사람을, 이 장관으로 앉히면서, 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대통령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은 그냥 선거 때 슬로건이었다. 그따위 얘기하고 앉아있고,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 안 나가고 이번에 완전히 파탄내고 앉아있고, 통일에 반대하는 통일부 장관, 대통령의 복지 공약 무시하는 복지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앉아있는 것들이 그래. 몰라요, 윤진숙. 몰라, 진숙. 중간에 잘린 사람이 열몇 명 아니야?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그렇게 100일 동안 한 게 두 가지야. 박근혜가 한 건 100일 동안 두 가지야. 하나는 인사참사, 또 하나는 뭐? 전쟁 위험. 그죠? 박근혜 지난 100일, 취임 100일을 돌아보면, 첫 번째는 인사참사, 두 번째는 전쟁 위기. 그래서 전쟁 위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 문제 많은 무기를 사기로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 미국의 무기를 샀을 때 문제점이 뭐다? 그 미국 무기를 사들였을 때 그 관리 비용이, 미국 무기의 관리 비용이 우리나라 전체 국방부를 마비시킬 만큼 많이 나간다며. 기사에 나왔잖아요? 지금 박근혜가 미국에다가 사겠다고 그러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 미국에다가 주문하려는 전투기들이 워낙 비용이 비싸. 그러니까 관리비가 비싼 거야. 그게 뭐 한 번인가 두 번 떴다 오면 스텔스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된다며. 근데 그 스텔스 페인트 비용이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그 비행기를 몇 대만 사면 사실 나머지 국방비로 들어갈 돈이 나머지 국방비로 들어갈 돈이 없다는 거야. 그게 지금 미국에서 우리에게 팔려는 최첨단 무기의 함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미국의 무기가 아니면 전쟁을 못한다 그러면서 디립다 사들였어. 근데 지금 일선 육군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로는 북한군을 못 이긴다. 북한군의 재래식 무기를 이길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이런 잡놈들을 만나 했더니 그 말이 맞았어. 지금 육군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최첨단 무기들을 미국에서 사들였지만 그걸로는 북한을 이길 수가 없다. 왜? 북한의 이 재래식 무기를 감당을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북한보다 우리 국방비가 뭐 10배 가까이 많은데 10배의 돈을 주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못 이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내용이 뭐였어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싸. 디립다 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 탄 하나에 몇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몇만 원짜리 그 포드를 막 수만 발을 쏠 때 우리는 그 수만 발 중에 하나씩 저격 미사일이 몇 억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들이 수만 발을 쏘는 거를 막아낼 수 없는 미사일을 비싸게 쫙 갖추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에 구멍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기사에 나오더만. 지금 그거 한 거잖아. 세 가지. 그지? 첫 번째 인사 참사, 두 번째 전쟁 위험으로 3, 4월에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세 번째 뭐 했어요?
지금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 미국산 무기 구입 약속, 구입 요청. 그렇잖아. 더 나아가서 뭐 했어? 남북관계 파탄. 예. 지금 이번에 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가서 남북회담이 6월 6일 기억나요? 6월 6일부터 하여튼 지난 월요일까지 남북회담 한다고 막 생쇼를 하면서 모든 그래서 그 남북회담 한다고 이거 원세훈 기소가 묻힌 거 아니야. 남북 정상회담, 남북 뭐 회담할 거라고 그거 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어떤 의미가 있고 어쩌고 그랬지. 지난 주말 내내 그랬잖아. 6월 6일부터 남북 회담할 거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는 씩 덮어버리고 이 내시들이 말이에요. 이 내시 언론 새끼들이 그걸 씩 덮어버리고 막 남북 회담한다고 설레발을 엄청 치더만.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 나는 어저께 그 회담 장소 치우는 거 보면서 정말 이게 쪽팔려도 협상 결렬 이유가 뭐야? 난 설마 진짜 그걸 줄 몰랐다? 정말로 격이 맞네 안 맞네. 나는 설마 남북회담인데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뭐 이 격이 안 맞다, 지위의 격이 안 맞다 그걸로 설마 회담을 깼을까? 근데 북한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남한 정부에서 계속 격이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해도 설마 그것 때문에 남북회담이 깨졌을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중요한 이유가. 근데 북한에서 욕을 하면서 발표한 꼬락선일 보니까 진짜 그것 때문이래. 격이 안 맞아서 둘이 회담장에 내보내는 그 인물들 지위가 안 맞았다고, 그 격이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쌈박질하다가 끝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북한은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쳐. 김정은이가 아직 나이 30도 안 되고 새파랗게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고 쳐. 참, 이게 쪽팔려도 어떻게 그런 걸로. 그럼 우리나라는요 저기 남북 정상회담은 죽어도 못해. 아니 나는요 그 6월 6일부터 뉴스를 보면서 난 남북 정상회담 하는 줄 알았어. 완전히 뉴스가 그냥 막 남북 회담한다고 막. 근데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처음에? 아니 6월 6일부터 뭐 6월 6일 지나서 이렇게 쭉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처럼 분위기가 막 그래가지고 나는 정상회담 하는 줄 알았다니까? 예. 아주 뉴스는요 정상회담급으로 막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상회담급도 아니고 실무자 회담이었던 거야. 실무자 회담이었는데 거기서 실무자 회담을, 우리는 장관이 나가는데 그쪽은 왜 장관이 안 나오느냐, 장관급으로 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지금 틀어져 갖고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도 못해. 왜? 위대하신 박근혜 대통령과 감히 비서, 김정은이가 비서 아니야. 제일 비서. 그치? 응? 김정은이는 비서야, 비서. 그럼 김정은 비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그래서 격이 안 맞아서 정상회담 못 하나? 북한의 지위와 이 체계는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 우리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그 밑에 장관이 있지만 북한은 무슨 저기 비서야 제일 높은 게. 그 명칭 가지고 이렇게 하면 gon란하지. 나는요 어저께까지 하루 종일 그 원래 통일전선부 장관인가? 통일전선부장인지 뭔지 그게 나와야 된다고 어저께 YTN하고 Y에서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언론이 계속 떠들었잖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오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데 그게 틀린 거다. 그게 말이 안 맞다. 지금 우리 정부의 주장이 그건 몰라서 그런 거래잖아. 한마디로. 그 북한의 체제를 몰라갖고 헛소리 한 거래잖아. 이게 웬 개쪽팔림이냐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이에요.
통일 정책에 대해서 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세도 안 돼 있는 거야. 아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긋난 거 아닙니까? 이 남북한은요, 내가 그랬잖아. 우리 남한은 지금 섬이야.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보다 무서운 누구? 북한. 북한하고 이 평화 무드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되는 거라고, 고립. 그 우리나라의 경제 가치는 어디로? 이 대륙으로 들어갔을 때 경제 가치가 살아나는, 정말로 우리의 씨앗을 기다리는 대륙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십억 대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격이 안 맞아갖고 남북회담을 결렬시켜? 그게 박근혜 정부야. 정치라도 잘하면, 정치력이라도 있어가지고 남북회담을 따낼 거 따내고, 뭐 이렇게 큰 걸 주는 척 하지만 실력을 따내고, 그러면 그게 인정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전혀 그것도 아니잖아?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생쇼를 그렇게 3, 4일을 펼쳐놓고, 이게 웬 개망신이냐. 망신 진짜 망신 종합 선물 세트야. 인사 참사로 인해서 망신 개망신 떨었지. 그 다음에 그 정말 다른 나라 안 사들이는 미국 무기 요청하면서 정말 쪽팔렸지. 그래놓고 그 비싼 무기를 사다 놓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못 이긴다고 그거 지금 우리나라 육군들한테 교육한다는 거 뽀록났지. 그런 다음에 지금 남북 간에 남북 회담한다고 온갖 설레발을 치다가 격이 안 맞아서 씨발 진짜 아유 쪽팔려서 내가 이거는요 망신 종합 세트야. 망신 종합 세트. 내가 목이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스마트폰 데이터는 무슨 얘기야? 자, 노래 하나 들을게요. 내가 목이 좀 아파갖고. Yes. No. 이렇게 소리를 조절해야 돼. Yeah. Two double away to the RC. Let's go. 너무 좋아. 이전만님 감사합니다. 남미아 bun부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간만에 박근혜님 감사합니다. 네. 내가 그 저기 뭐야 하도 간만에 들어와가지고 저기 또 감이 좀 없어. 예, 이쁜 박항선님 감사합니다. 진주우려운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통과, 홍준표 증인 채택 여부 24일 전체회의에서 결정. 오렌지 나무님 감사합니다. 주민캐치님도 감사합니다. 다솜뿌님 감사합니다. 진짜가 컴백 축하합니다. 브라키의 건재함을 보니 더 반갑네요. 망치부인님 만수 건강하십시오. 내 마음도 모르는 바보. 내가 왜 바보야? 망부님 웰컴백. 예.
망부님 진짜 기다렸어요. 현재 14주 예비맘이. 어머머머 축하드려요. 예. 이제 제 목소리보다 망부님 목소리 아가가 더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가야 행복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야 된다. 네, 청사님 감사하고요. 울산님 감사하고요. 다섯분님 울산님 감사합니다. 망치부인 방송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건강 꼭 챙기세요. 7차 추천 감사합니다. 예. 방송국에서처럼 카톡 친구 등록해서 의견 보내라고 해보세요. 전 벌써 카톡 친구로 등록했어요. 어허. 예. 너무 행복하네요. 망치부인과 소통하게 되어서. 예. 고생하십니다. 또 망부님, 저는 망부님의 진실된 팬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블랙이 되어 로그인 못하고 방송 봅니다. 못되게 언행한 적도 없는데 몇 개월짜리 때라서 답답합니다. 닉네임 무난데. 그럴 리가 있어? 죄 없는데 블랙에 왜 걸려? 바른길만 가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야. 안녕하세요. 빛골 광주에서 인사드려요. 망치부인님 늘 한결같이 기다렸어요. 바나나 식초 드세요. 진짜 머리 안 빠져요. 제가 요즘 먹고 있는데 효과 짱. 오, 바나나 식초.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만들어 먹으리? 달걀도 못 샀는데. 나 오늘 달걀 삶는 거 성공했어. 예. 좋은 게 있으면 그거 좀 알려줘야지. 예, 카라 너사랑님 감사합니다. 예, 바른길 예, 0329님 감사하고요. 아개꽃님 감사하고요. 박근혜 총살령님, 국민태권부인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청산 3694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고한님 있잖아요. 네, 저희 애기는 망부님 방송으로 태교했는데 애가 자꾸 화들짝 놀래요. 아니, 큰 소리로 들으면 안 돼. 애기가 있는데, 수고하십니다. 기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가희님 감사하고요. 네. 혹시, 난 진짜 억울하다. 정말 나쁜 말 한 적도 없다. 나는 채팅도 별로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블랙이 됐다. 그런 분들은 아이디를 보내셔야 돼요. 쪽지로요. 본인의 망치부인한테 아프리카 쪽지를 보내세요. 예, 아프리카 쪽지로 자기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거를 긁어서 블랙리스트에서 찾아서 제거를 해드리면 돼. 가령 이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방송을 들으면서 이어폰으로 듣고, 주머니에 넣어놓고서는, 일을 보시다가, 막, 이게 쫙, 이래가지고 블랙 걸린 사람들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한참 방송 듣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꺼내보니까 전 강퇴당에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건드려가지고 예, 이상한 문자들이 찍혀서 블랙리스트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로 쪽지를 보내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풀어드릴게요. 예, 노랫소리가 너무 컸어요. 자, 그 다음 예, 제가 위에 2가지 이야기한 거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뭐 잘못 생각한 거 아니지? 그지? 이 남북관계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뭐 북한에 있다 어쩌다 막 근데 나는 그런 거 같아. 사실 그렇잖아요. 남북관계 이제 회담이 격이 안 사실 얘기해서 격이 안 맞다라는 걸로 남북 간에 다시 이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뚫을 수 있는 기회를 정말 그렇게 그렇게 쓰레기통에 쳐넣을 만한 건지 우리 정부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지 너무나 나는 참 가슴이 아파.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처음으로 국가로 인정한 게 언제입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그 북한을 처음으로 북한이라고 부르고 인정을 한 게 언제야? 박정희가 72년도에 7.4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그 72년도 7.4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까지도 북괴 남괴 이러다가 그때부터 북한 남한이 된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앞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 라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다가 공동으로 발표를 한 거야. 그게 박정희의 업적이야. 유일한 업적. 그런데 지금 그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 아버지 얼굴에 똥칠한 거지. 이게 뭐야? 사실 이번에 남북회담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였냐면요. 7.4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2000년 6.15 그러니까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6.15 선언 2007년도에 14선언 요 네 가지 남북의 최고 당국자끼리 했던 이전에 남북 평화와 화협력을 위한 그 약속들 이것을 재천명하고 우리는 대륙으로 가는 길을 얻는 대신 북한은 경제적인 그 이익을 얻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어. 근데 그거를 그 북한의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장관이 안 나온다고 그러다가 그걸 발로 차? 아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망부님 다시 시작하시면 축하드려요. 많이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허허 망부님 죄 없이 블랙된 적 있는 1인 무고한 분 이해가 갑니다. 여튼 전 망부님 팬 쿄쿄. 가제는 개편이라고? 테스트 진짜 망부님 맞으세요? 신기 하하. 다시 방송 보니 정말 좋아요. 뉴스도 한동안 안 봤는데. 그렇죠? 네. 전 튼튼이들과입니다. 그래요? 네.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블랙 먹었어요. 저 진짜 억울해요. 아이디는 뭐예요. 예, 쪽지를 보내라 했잖아. 문자로 보내지 말고. 예, 망치 부인님 못 본 사이 늙으셨네요. 댁은 안 늙었어? 어디서 전화질이야? 어디서 전화질이야? 내가 전화하면 뭐라 그랬어? 끊어버린다 그랬지? 전화하면 그냥 블랙이야. 알았어? 수신 거부해버릴 거야. 아직 그걸 못해서 그렇지. 할 줄 몰라서. 자,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틀린 게 아니고 같은 급의 부서가 있다. 무슨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이 그 지휘 체계하고 북한의 정부 체계하고 우리나라 정부 체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예. 북한의 정부 체계하고 우리나라 정부 체계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장 출신이 부국장으로 간다.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계급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북한을 이해하면 안 된다. 그게 지금 전 통일부 장관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정부가 뭐 격에 안 맞는 회담을 했다라는 어저께까지의 발표가 그것도 거짓말이래잖아. 이제까지 남북한에서 대화를 할 때 북한은 남한에 맞는 그 지위를 내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까지 제대로 다 격에 맞는 회담을 해왔는데 마치 이전 정부가 격에 맞지 않는 회담을 한 것처럼 싸잡아 깎아내리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게 오늘 아까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나와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격에 안 맞는다는 것 자체가 무식해서 그렇대잖아.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개 쪽팔리는 거지.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면 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남북 관계를 파탄을 냄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요. 이거는 천문학적이에요. 지금 이 이명박이 경제를 살리겠다. 이명박이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었는데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온갖 생쇼하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때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어머 시끄러라. 이명박 때 경제가 살아났어요? 이명박이 되면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고 좋아들 하면서 뽑더니만, 그래, 이명박 대통령 되니까 경제가, 아파트 값 올라갔어요? 박근혜가 4월 2일 날 무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걸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고 그렇게 설레발을 떨더니, 그래, 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2007년부터 얘기했잖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남북 화해협력이라고. 남과 북이 화해협력을 해서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을 얻는 것,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대박나는 길이야. 그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왜냐? 그러면 그 경제가 우리만 죽냐? 전 세계 경제가 다 죽고 있어. 선진국 경제가요. 선진국의 경제가 다 지금 침체기야.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글로벌 경제 때문이야. 글로벌 체제. 글로벌 체제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 대기업들이 대기업의 문어발로 뭐가 있어요? 그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물건을 제조해. 제조업체는 후진국에 둬. 그 다음에 자기네 배를 통해서 화물선을 가지고 그 이동을 해가지고 자기네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해서 그 자기네 부자 나라에 자기네 대리점을 통해서 팔았던 거 아니야. 그게 글로벌 체제라고. 다국적 기업. 그 값싼 이 노동력, 그 다음에 해운업도 자기네 회사에서, 그 다음에 자기네 걸로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일을 확장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방법은 뭘 줄여라? 비용을 줄여라. 어떤 비용? 인건비를 줄여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잖아요. 그게 창조 경제인 척 하면서, 창조 경영인 척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전 세계가 노력한 거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어. 전 세계 선진국이. 그래서 나타난 문제는 뭐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요, 경기 침체가 된 거예요. 경기 침체라는 게 뭐냐면 소비 능력을 상실한 거야. 나라 전체가 소비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가장 말초신경이 죽어버린 거야. 말초신경에 피가 공급이 돼야, 말초신경에 이 피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움직여서 그게 온몸이 움직여지는 건데, 서서히 제일 끝에 모세혈관부터 막히고 썩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온몸이 굳어 들어가서 지금 경제가 굳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밑바닥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밑바닥 노동자들의 월급이요, 지금 재벌들의 재산은 200배, 300배 늘어났어. 그런데 가장 밑바닥 노동자들의 월급은 20년째 동결이거나 혹은 떨어졌어요. 당연히 나라가 망하는 거지. 888님, 속터면 맹물님 고마워요. 그 온 세계가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래요. 내가 며칠 전에 무슨 장면을 봤더라? 본즈라는 미드를 봤어. 본즈라는 미드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미국의 어떤 도시가 옛날에는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막 그 선생님을 했던 사람들이 그 수영장 관리자. 근데 온 나라가 전부 다 온 도시가 다 폐가가 된 거야.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생산이 안 돼서 죽어버린 도시. 미국의 그런 죽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니메이션 카 기억나요? 애니메이션 카도 뭐냐면 66번 도로에 작은 마을이 죽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잖아. 근데 이 미국이 워낙 넓은데 그 넓은 나라에서 개발됐던 도시들 중에 과거에 잘 나갔던 대도시들이 죽은 도시가 많아요. 지난번에 이명박이 가서 오바마랑 발표했던 한미 FTA 체결했다고 발표했던 디트로이트도 사실 옛날에는 그게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디트로이트가요 꽤 컸어요. 내 기억에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디트로이트가 꽤 잘 나갔던 도시였어. 근데 80년대 들어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막 확장되면서요, 디트로이트는 죽었어요. 그게 이제 자동차 중심의 회사였는데 미국 자동차를 더 이상 아무도 쓰지 않게 되면서 미국 내에 뭐 그 유럽형, 일본형, 한국형 자동차들이 막 폭주해버리면서 미국 그 디트로이트가 죽어버린 거야. 그런 죽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러면 미국만 그래? 영국도 그래요. 영국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서민들이 가난하대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나마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독일인 거야.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가난해졌고, 그나마 잘 나가는 게 독일인데, 독일도 사실은 되게 또 불만이 많다더만, 국민들끼리는. 불만이 많아도 그나마 독일이 유럽에서 잘 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동서독이 통일을 해서 서독이 동독을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을 냈던 거. 그게 지금까지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남부 유럽은 다 죽었잖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요. 잘 나갔던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들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선진국들이 소위 G20, G7 이런 나라들의 문제점이 글로벌 체제, 값싼 나라,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생산해갖고 비싼 나라에 팔아먹기. 거기서 오류가 생긴 거야. 그게 왜 오류냐고요? 자, 우리 문제가 뭐야?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들, 20대, 30대 청년 실업자들도 왜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 안에 제조 공장이 있어야 그 공장에 노동자들이 막 있고,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있고, 그 관리자들을 위한 상급 관리자들이 있으면서, 이 노동자들을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생산직 노동자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관리직 노동자가 되는 거야. 그게 블루칼라, 화이트칼라의 개념인데, 블루칼라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공단들이 굉장히 규모가 적어졌잖아요. 레임더 꼬꼬댕님 감사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말초 인력,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사라져버리면서, 왜 사라졌냐? 지금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월급을 가지고 생계 유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재 우리나라 생산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120에서 150이야. 많이 주면 150, 적게 주면 120. 그럼 120에서 150을 가지고요. 그거 한 사람 생활비밖에 안 돼, 한 달에. 그것도 모자라, 솔직히. 왜? 그 한 사람이 월세를요, 정말 개딱지 같은 방이 월세 40~50만 원을 달래. 개딱지 같은 방이 월세 40~50을 달래. 거기다가 전기요금 올랐지, 가스요금 올랐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르고 기름값도 올랐지. 그러다 보니까요, 생계 유지가 안 돼요, 120으로. 결혼을 못 해. 120만 원은, 150만 원 받아가지고는요, 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돈으로. 너무 가난하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뭘 소비를 못 하는 거 아니야. 예. 이 사람들 쓰고 돈이 남아야 뭘 소비를 하는데, 소비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직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유가, 고생은 또 얼마나 합니까? 몇 시간씩 하잖아요. 원래 다른 나라처럼 9 to 5, 9시에서 5시까지 그렇게 일하는 회사가 어딨어. 보통 출근 8시 정도에 해가지고, 예, 8시부터 일이 돌아가잖아요? 공장 기계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저녁 8시까지는 기본이잖아, 보통. 그러다 보니까 12시간 일해서 120만 원 받는 체제. 그러면은요, 너무나 고된 노동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활이 안 되는 거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갖다 채운 거 아니야. 외국인 노동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다? 돈 안 주고 띄어먹기 좋다. 돈 안 주고 띄어먹기 좋은 거야.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와서 어떻게 한대요? 정말 무슨 천막 같은데, 옥상 천막 이런 데 살잖아. 옥상에 천막 같은 거 치고 추워도 더워도 거기서 버티고, 아니면 무슨 지하 다 썩은 방에 10명씩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아끼는 거 아니야. 불도 안 켜고 막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그 번 돈의 반 이상을 고향으로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들 말고는, 그러니까 인간처럼 살지 않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를 꿈도 꾸지 않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블루칼라의 역할을 채우고 있는 거야. 이유가 뭔데? 그 블루칼라들이 받아야 되는, 그 소위 생산직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는 정상적인 월급을 다 재벌 회장들이, 하룻밤 유흥비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외제차를 그냥 수십 대를 굴려주고, 지네 가족들끼리,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이 재벌가에서 사고가 났는데, 여자가 외제차를 길에다 버리고 갔어. 근데 그 버린 그 차가 사실은 그 회사 소속 차야. 외제차를 길에다 버렸는데 그 버린 차를 애들이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 잡힌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회사에 소속된 외제차를 그 가족들이 타고 다니다가 그냥 버린 거야. 홧김에 버린 거.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예. 자, 이게 이 재벌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문제점, 이 재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너 경영 체제. 예. 이걸 맨 처음에 이 회사를, 맨 처음에 모기업, 작은 이제 구멍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불려가면서 주식회사가 되고, 이 주식회사가 대기업이 되고, 이 대기업이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이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재벌들이 된 건데, 문제는 뭐냐? 자기네들은 지네가 구멍가게를 자기네가 가졌던 것처럼 이 큰 대기업도 지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야. 횡령 배임죄가 왜 생기냐 하면, 이 대기업의 재벌 회장들이 회사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쓰는 거, 그게 횡령 배임죄로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지네가 구멍가게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기서 번 돈 다 지 거였지. 저만 월급 주면. 그렇지만 지금 대기업에서 생산된 그 이유는 누구 거야? 주주들의 것이야. 근데 주주들의 것을 지 돈이 그냥 막 쓰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횡령 배임죄야. 나도 어저께 배웠어? 그게 우리나라 재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조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뭐를 깎는 거야? 생산직 노동자들의 월급을 깎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 그래서 나라 꼴이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누가 얘기했어요? 유럽의 미래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를, 현재 전 세계의 이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다. 이게 도저히 이미 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미 모세혈관의 피가 안 통해서, 모세혈관 말단의 피가 안 통해서 이게 교류가 안 됐어. 그럼 이미 손발이 썩은 거야. 사지가 이미 썩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미 다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글로벌, 그러니까 선진국 경제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야. 간신히. 그리고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돈 먹게 하잖아요. 지주회사라는 거 만들어서 투자회사, 돈으로 회사에다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 투자를 해서 그 자본에 돈으로 돈 뻥튀기만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뭐야? 그게 거품인 거 아니에요. 그 거품 경제로 뭐 두바이도 망한 거고 아일랜드도 망한 거가 그것 때문이라며. 외자를 막 유치를 하는데 그 외자를 유치해서 뭘 생산한 게 아니야. 그냥 돈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숫자의 이익을 부풀린 거야. 숫자를 부풀린 거야. 투자하는 척 하면서. 그래놓고 돈을 빼돌리는 목적으로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은 아일랜드도 생산직 노동자가 없는 거야. 생산직 노동자가 없으면, 생산 농민이 없으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가 썩어가지고 다 망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다 망해가는 전 세계 경제 중에 유일하게 한 나라가 급성장 기회를 갖고 있다. 그게 누구? 남한이다. 코리아는 남북이 통일을 해서 이 남한이 대륙으로 가는 길을 얻게 되면 한국은 비약적 발전할 것이다. 그 2007년의 예언이야. 그걸 이명박이 발로 뻥 찬 거 아니야. 그걸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 다시 이렇게 뻥 찼던 공이 다시 라운드로 들어왔는데, 그 라운드로 다시 들어왔는데 도로 차낸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경제를 지들이 어떻게 살려? 예. 농민. 그러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미스터 설렘님 감사합니다. 노동자와 농민, 어민,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야, 예. 노동자, 농어민이 잘 사는 나라가
그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노동자 농어민이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야 그 제대로 된 월급을 받고 그걸로 일을,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내 70년대 80년대 뭔 얘기 들었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고학력자가 없다, 고학력자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노동만 해도 신체 노동만, 육체 노동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집 사고 뭐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외로 유학 가자. 그 얘기가 내 70, 80년대 내가 들었던 얘기야.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그랬죠. 70, 80년대에 외국은 육체 노동자가 그 소위 뭐 변호사나 의사를 안 하려는 이유가, 외국은 변호사나 의사가 되려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고학력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 외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제목은 모르는데 줄리아 로버츠하고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에 보면 그 마트에서 일하는 그 매니저가 될 만한 베테랑 일꾼이 잘려. 학력이 고졸이라고. 그래서 곧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을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교수하고 연애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요, 점점 더, 이제 그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왜냐? 온 나라가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이후로 전 세계가 그 무한 경쟁 체제로 간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배우고 모든 일에 뛰어난 1%만이 일자리를 얻는다. 1%만 일자리를 얻는 체제가 되면서 이 전 세계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육체 노동을 해갖고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지. 이 육체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유럽도 굉장히 가난해진 거고 미주도 가난해진 거야. 그러면 제3세계가 막 급성장하냐? 남아메리카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 아프리카는 더 심해. 막 자연환경과 싸우고 있잖아. 말초로 돌아가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극빈자들 때문에 국가가 발전이 안 돼. 지금 전 세계가 위기예요. 이런 전 세계의 위기에서 정말 물꼬를 틀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물꼬를 빵 차버리고 거기다 똥 싸버린 게 이번 남북회담 결렬 아니겠어?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세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내가 오늘 하고 싶었던 세 번째 이야기는, 요즘에 막 원전 부품 문제 심각하죠? 그죠? 원전 부품 문제. 참 박근혜 정부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바보 아닌가 싶어. 과거 정부는 뭐 했냐 이 얘기를 참 떳떳하게 해. 그러면서 꼭 10년이라는 얘기를 넣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이명박을 같이 이제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야. 과거 정부는 뭐 했냐? 원전 부품 문제도 과거 정부에서 뭐 했냐? 전두환 추징금도 과거 정부에서 뭐 했냐? 그러면서 막 되게 과거 정부를 굉장히 맹비난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기사를 읽어봤어. 그러면 그래서 과거 정부하고 달리 뭘 하겠다는 거냐? 나온 거 있어요? 과거 정부하고 달리 과거 정부더러 뭐 했냐라고 되게 막 야단치듯이 해. 그래놓고 나온 게 뭐야? 그럼 지는 뭐 하겠다는 거야? 또 이명박처럼, 이명박이는 노무현 욕하다가 가고 박근혜는 노무현, 이명박 욕하다 끝내게? 과거 정부 뭐 했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대안이 없어. 자기나 되니까 지금 이 원전 부품 문제를 공개를 한다는 둥, 자기나 되니까 전두환 추징금을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둥. 방법은 없어 아직. 참 당선도 불법적 방법으로 된 다음에 인사 망사에 남북관계 해치고 경제 파탄에 복지공약 후퇴에 과거 정부 탓만하고 앉아가지고, 그래놓고 손 감사, 텔레비전에다가 뭐 북한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담담하지 않으면, 그러면 과거에 무슨 대통령들은 안 담담했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대.
나는 정말 웃기게. 아니, 대통령이 그럼 담담해야지. 울고불고 해? 아니면 경로를 해? 그게 뉴스냐? 어? 남북회담 결렬에 대해서 박근혜가 담담했다. 그 담담하다는 게 뉴스라는 게 더 웃긴 거지. 아, 나 진짜 이 대한민국은 진짜 이 내시 새끼들, 아유, 이 언론이라는 게 다 내시야, 내시. 언론이라는 것들이 죄 거식이 없는, 이 내시 새끼들밖에 없어가지고, 아유, 그렇게 똥꼬 빨아봐라. 나중에 역사가 뭐라고 판단하는지. 자, 이 원전 이야기는요, 이번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밝혀졌잖아. 그죠? 오늘 나온 뉴스가 가장 충격이야. 원전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였다. 미국 보고서. 그 뉴스 봤죠? 원자력 발전소 도입 단계부터 문제였다. 미국 보고서에서 나왔잖아. 한국형 내가 진짜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짓기로 했던 사건, 그거 기억들 나십니까? 때는 바야흐로 2009년 11월이었지? 2009년 12월 4일인가? 12월 27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형 원전과 프랑스형 원전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힘을 실어줍시다 이래갖고 몇십억을 들여갖고 기자들을 비행기에 싣고 갔어. 그래갖고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42조짜리 원전을 짓는 걸 수주를 따냈다. 그 생지랄은 진짜, 아유, 정말 등신 춤도 그런 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막 입술이 부릅틀 정도로 숨막히는 외교전이었다. 그러면서 막 기자들이랑 와인 마시면서 생지랄하면서 뉴스에 나오듯이 사진 찍어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12월 초에 한국형 원전으로 다 결정돼 있고 12월 10일 날 도장 찍으러 오세요 통보 받아놓고 그거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기극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42조 원짜리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더니 알고 보니까 16조 원만 받기로 했대. 그랬더니만 이명박 명빠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노무현이는 16조 원짜리 건설이라도 받아온 거 있어? 수주한 거 있어? 되게 잘난 척을 했어. 그러게? 알고 보니까 원전 원가가 36조야. 36조 원짜리 원전을 16조 원 받고 지어주기로 했대. 그럼 나머지 20조 원은 누가 되냐?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기로 했대. 연병 지랄하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 한전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16조 원 중에서 10조 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서 아랍에미리트가 미국하고 일본에다 내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런 연병할 것들을 만나.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상시에 무능한 아버지가 엄마 몰래 아버지 첫사랑이 살 방이 없다. 우리는 월세 살고 있는데 아버지 첫사랑이 지금 쫓겨났다고 사채 얻어갖고 전세를 얻어준 거야. 사채 얻어서 전세를 해준 거야. 여러분 어머님이라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요? 살포시 목을 딸 거야 아마. 월세 사는 아버지가 엄마 몰래 지 첫사랑한테 그 사채 얻어갖고 전세금을 마련해줬다. 그 꼬라지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신용도가 높아갖고 돈을 빌리면 이자가 그 나라가 더 싸대. 그런데 우리나라가 돈을 10조 원을 불려갖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빌려준다는 거야. 비싼 이자로 돈 빌려서 싼 이자로. 미친 거죠. 그렇게 해서 원전을 짓기로 했다는 게 프랑스에서 까발려버린 거 아니야. 애새끼들아, 너네 무슨 뻥까지 마라. 너 결정 12월 4일에 났잖아. 이러면서 프랑스에서 다 까발리는 바람에 대국민 사기극이 다 드러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원전왕 개지랄을 해갖고 내가 그것들이랑 싸움박질할 때 어머나 들어와가지고 한국형 원전은 다릅니다. 기억들 나시는가? 한국형 원전은 다르다며. 카이스트 박사님 나오셔갖고 그림 그려갖고 한국형 원전은 다르다고. 생쇼를 하시더니만 한국형 원전은 사고도 안 났고 원전 사고 경력이 없다고 지랄은. 일본에 알고 보니까
이번에 알고 보니까 뭐야? 사고 났는데 다 숨긴 거고,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품부터 개사기를 친 거고, 불합격품을 갖다 넣어놓고 합격증만 합격으로 받은 거 아니야. 어? 근데 오늘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원전은 도입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 원전 도입 처음 한 게 누구냐? 어? 우리나라 원전 도입 처음 한 게 누구야? 박정희죠. 우리나라에 원전 도입한 게 박정희 시대야. 박정희 때 원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전두환 때까지 지은 거야. 그러면서 막 이 군인 정신 대충 철저히, 그 당시에 한국군의 마인드가 그거 아니야? 대충 철저히.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의 문제는 박정희 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미국 보고서에 나온 거야. 근데 과거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아휴, 지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도 진짜. 무슨 노무현 때 낙하산 인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 노무현이 원전 지었어? 노무현이 원전 지었어? 뻑하면 노무현이래. 왜? 박정희 쏴 죽인 것도 노무현이라 그러지? 지랄. 그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문제는 처음 설치 단계부터 문제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박정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시작할 때 전 세계가 다 몰랐어.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의 함정을 몰랐던 거야. 박정희만 무식한 게 아니라 일본의 원전 전문가의 그 수기에 의하면 아무도 몰랐던 거야. 뭘 몰랐냐?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짓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값싼 우라늄으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지비가 적게 드는 발전 방식이다. 그게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초반, 80년대까지 생각이었어요. 80년대 후반까지. 20년 동안 그게 지배했어, 세계를. 그래갖고 너도 나도 원전을 지은 거야. 그런데 뭘 몰랐다. 일본에서 그렇게 원전을 70년대에 지었는데 그 원전이 시험 가동을 몇 년만, 3년인가만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던 거야. 원전은 한 번 돌아가면 멈출 수 없다는 걸 몰랐어. 일본이 처음 안 거야. 그래서 3년짜리 원전을 10년인가로 늘려. 그래갖고 10년 동안을 갔는데 10년이 지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 원자력 발전소의 우라늄이라는 게, 이 우라늄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 번 핵분열을 시작하면 어느 단계까지는 에너지 전력을 생산을 해. 근데 그 에너지 생산 능력이 딱 끝난 다음에도 핵분열은 계속된다는 거야. 방사능을 계속 내뿜으면서 그게 몇만 년을 간다는 거야, 우라늄이. 그게 문제 아니야. 이 우라늄이 끊임없는 분열을 하면서 몇만 년을 가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 분열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수천 도의 열이 생긴다고. 수천 도의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원자력 발전소를 바닷가에 짓냐 하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우라늄, 폐우라늄, 이미 발전하고 나와서 폐우라늄을 식히는 용으로 바닷물을 쓰는 거예요. 폐우라늄이 계속해서 열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끓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전 주변 바다가 더운 거예요. 원전 주변 바다가 더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원자력 발전소를 식힌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바람에. 냉각수.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 냉각수 공급이 안 돼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고열이라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그 시멘트가 녹아버린 거잖아. 시멘트 돔이 녹아버린 거야. 이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우리나라도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맞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났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요, YTN에서 하루 종일 카이스트 박사가 나와갖고 한국형 원전은 구조가 다르다고 계속 떠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개뻥이야. 박정희 때 지은 원전은 후쿠시마랑 똑같아. 박정희 전두환 때 짓기 시작한 원전이 후쿠시마랑 똑같은 스타일이라는 게 밝혀졌어. 그것도 거짓말이었지? 한국형 원전은 다르다? 그 다음에 한국형 원전 사고가 없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공식 보고를 하는 거야.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품부터 문제야. 우리나라는 기본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이 총 21개야. 21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21개가 멈출 수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거. 멈출 수 없다고. 영원히 멈출 수 없다고. 그게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난 우라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방사능 폐기물이잖아. 방패물. 방사능 폐기물을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경주에서 손들었잖아요. 그래서 경주에서 방패장을 짓기로 아주 정부의 협조적인, 경상도 정부의 협조적인 경주에서 탁 손들어갖고 방패장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래서 방패장을 지었지. 그지? 지었는데 거기가 집안이 경주도 동해안이잖아. 동해안이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 가상자리야. 그래서 여기가 집안이 불안정해. 그래가지고 방패장 바닥에 균열이 생겼어. 방패장 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방사능 폐기물로부터 나온 핵오염 물질이 지하수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지금 경주의 환경단체에서 막 들고 일어났던 문제였어. 그게 2011년도에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게 이제 우리 이 원전의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지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어느 만큼이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전력의 80%까지를 생산할 수 있대. 현재 우리나라 원전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력의 80%까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 생산 전력의 몇 프로만 원전에서 제공하느냐? 30%가 안 돼요. 23에서 27% 정도만 원전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야. 그럼 제일 많은 발전은 뭘로 하냐? 화력발전소. 대도시 주변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나 나무나 뭐 이런 가스, 석유.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에 원자력 발전소가 담당하는 프로테이지는 2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석탄하고 석유하고 가스나 이런 걸로 발전하는 화력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양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뭐 풍력이니 수력이니 아주 소량을 뭐 조력 발전이니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게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유럽에서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정반대 정책을 펼쳤는데 프랑스는 원전 중심으로 원전을 계속해서 값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고 독일은 원전은 위험하다라고 봐서 원전 대체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로 전력 공급이 19%에서 20%까지가 가능하대요. 그럼 우리나라 원전에서 생산되고 있는 23%랑 거의 비슷해. 독일은 대체 에너지로 20% 가까운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돈이 안 든단다. 돈이 안 들긴 왜 안 들어? 그걸 폐쇄를 못 하는데 폐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독일이나 독일에서는 뭐 이게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뭐 풍력 에너지라든가 뭐 이 태양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체 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19%까지를 가는데 그 사람들의 계획에 의하면 20년 안에 환경 에너지 요 에너지로 50%까지를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화력 에너지 점점 줄이면서 그게 이제 독일의 방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언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요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원자력의 원전 문제점을 과거 정부에서도 보고를 받은 거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원전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뭘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시급히 서둘러라. 그래갖고 두 정부에서 계속했던 게 그 뭐 10조 원인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10조 원을 원래 계획대로 투자를 해서 대체 에너지의 비중을 10몇 프로까지 끌어올린다. 그게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대체 에너지 계획안이었어요. 그게 내가 교과서에서 봤어. 그런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뭉개버린 게 누구? 이명박이 들어와가지고 대체 에너지 모든 사업을 전면 중단했잖아. 거기 배치된 인력들도 다 잘라버리고, 그런데 예산도 딴 데로 다 전용해버리고, 그랬다가 뭔 일이 터졌어? 전력난이 터진 거야. 전력난이 이명박 때 전력난 터져갖고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4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전국이 동시정전되는 거는 이명박 때 처음 겪어봤어. 기억나죠? 저기 전국 순환 정전인지 뭔지, 그거 막 병원에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고 수술실에 불 꺼지고 쌩 난리가 났었잖아, 이명박 때. 그 몇 년도야? 12년이야? 11년이야? 그러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전력은, 우리나라의 그러면서 요즘에 뭐래요? 전기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다? 전력이 부족하면 가정집부터 정전시키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가정집부터 순환 정전을 시키겠다. 그런데 오마이 TV에서 누구? 무슨 선생이 나와가지고, 최진학인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전기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의를 한 게 있더만, 그거 한번 가서들 보세요. 사진으로 요점 정리부터 쭉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집단이 누구? 가정집? 최진기. 우리나라 가정집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13%밖에 안 된대요. 그죠? 일반 가정집에서 전체 생산된 전력 100% 중에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거는 13%밖에 안 돼. 나머지 30%를 누가 써? 30% 이상을, 35%인가? 그거를 산업용으로 쓰는 거야. 뭐 건물, 공장 이런 거 돌리는 걸로. 건물, 공장까지 하는데도 이게 50%밖에 안 써. 그럼 나머지 50%는 누가 써? 정유회사. 정유회사에서 그 전력을 다 쓰는 거야. 정유회사에서 50%의 전력을 쓰는데, 정유회사로 들어가는 전력은 값이 어때?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요금의 반값으로 한 60% 정도만 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게 누구다? 어디서 이렇게 전화질이야? 누가 전화 안 했어? 번호 까버릴 거야 지금? 이 가정집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문자로 보내세요. 문자만 수신. 한글 못 읽어?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OECD에서 제일 낮다는 거야. 13%밖에 안 쓴다는 거지. 13%밖에 안 쓴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상업용,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가 싸다는 거야, 가정집보다. 우리 가정집보다 더 싸게 공급이 되고,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게 정유회사인데, 뭐예요? 원유는 어떤 상태야? 이렇게 끈적끈적한 약간 이렇게 덩어리잖아.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열을 가해가지고 녹이는 거야. 녹여서 그걸 구분을 하는 거죠. 분류를 하는 거죠. 그걸 증류라 하잖아. 그치? 증류를 하는데, 그 증류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유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국가에서 굉장히 싼 값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 정유회사에서 쓰는 전기 때문에 원전을 자꾸 짓는 거야. 근데 그 원전을 자꾸 지어가지고 결국 그 원전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져? 우리 국민들이 그냥 받아야 되는 거야. 그냥 당해야 되는 거야. 뭐 정유회사 책임 안 져. 응? 값싸게 전기 끌어다가 정유 만들어갖고 그걸 또 어떻게 수출하잖아.
그대로 다 수출해.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회사에서 생산돼 가지고요. 우리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이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20%가 안 돼. 우리나라 그치? 20%가 안 10%가 안 되든가 그래. 우리나라 정유회사에서 우리나라 전기를 써가지고 그것도 가정집의 절반 값으로 전기를 써가지고 생산된 기름을 우리나라에다 파냐? 아니야. 외국에다 파는 거야. 그래서 정유회사가 그 외국에다 팔고 엄청난 이익을 받아.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냐? 기름을 싸게 공급한다든가. 응? 가령 이제 외국의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선 기름값이 싸요. 자기네 국민들에게는. 우리나라 기름값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높지? 그지? 소득 대비해서는 1인당 GNP 대비해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기름값이 높아요. 그 중에 세금이 차지하는 분야가 또 제일 높죠. 그죠? 이게 기름값의 잘못된 구조야. 응?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돈으로 원전 짓고 그 원전 지어서 원전이나 발전소 지어서 그 돈으로 생산된 전기를 값싸게 이용을 해가지고 정유를 해서 그걸 외국에 팔고 이익은 지네 정유회사에서 다 먹어. 그러면서 국가에다 한 일이 없어. 국민들한테 기름 DC도 안 해줘. 외국이랑 똑같이 팔잖아. 더 못된 건 이 개새끼들이 어떤 식이냐면 외국에서 원유값이 오르면요. 그 원유를 우리나라에서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유를 해가지고 공급이 되는 데까지 몇 개월? 3개월 걸려. 3개월이 걸리는데 원유값이 올랐다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올라. 그지? 원유값이 오르면 그 오른 원유값으로 기름이 만들어 공급될 때까지는 3개월이 걸리는데 원유값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일주일 뒤에 기름값이 올라. 근데 그러면 그 3개월 안에 기름값이 또 폭락을 해, 외국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아까 올라간 정유회사에서 주유소에서 올린 기름값 내려요? 안 내려. 혹시 더 폭등할 때를 대비해서 대기 중이다. 그러다가 내려갔던 원유값이 이렇게 올라. 또 올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유가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나라 기름값은. 이게 우리나라 정유회사의 횡포야. 정부가 몰라? 알아. 다 알아. 규제해? 안 해. 전혀 안 해. 왜? 기름값이 오르면 올라간 기름값의 40 몇 프로를 세금으로 걷어서 꿀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름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걸 그냥 두고 본 거 아니겠어요? 정말 미친 나라야. 그래놓고 전기를 많이 쓴다고 국민들 협박하고 13%밖에 안 쓰는데 그거를 더 아끼라고 4,800만 원이 13%밖에 안 쓰는데 이 개새끼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원전 마피아들이야. 그 모든 내용을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숨긴 거. 이 4시 언론들 이것들이 다 한패인 거지. 이 지금의 이 4시 언론들하고 이 원전의 부품 사기친 새끼들하고 그 다음에 이 정유회사들하고 다 한패야. 그 안에서 국민만 세상 있잖아요. 내가 3월 달에 내가 사용한 전기요금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 25만 원 나왔어. 내가 2월 달에 구속되어 있었잖아요. 2월 달에 구속되어 있을 때 우리 집 전기요금이 5만 원 나왔대. 그러니까 11월 2월 달까지 전기요금이 5만 원밖에 안 나왔대. 내가 나와갖고 컴퓨터 켜고 텔레비전 켜고 컴퓨터 4대하고 그 텔레비전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켰다고 전기요금이 25만 원이 나왔어. 왜? 그거 튀는 거. 전기요금이 25만 원이 나왔다니까. 할증 붙어가지고. 더 많이 쓰는 정유회사에다가는 50% 이상을 쓰는 정유회사에다가는 기름값도 안 올려. 아니 그 전기요금도 안 올려. 온갖 특혜 다 줘. 탈세에도 눈 감아줘.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25만 원을 누진세 나들 25만 원을 내라는 거야. 쫓겨날 뻔했잖아. 걔 지금 텔레비도 못 봐.
누진세. 네, 오랜만에 하니까 입이 굳어서. 예, 0805님, 마이클 존슨님. 이 원전 부품 문제는요, 단지 원전 부품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 에너지 소비 구조의 문제점, 또 이 산업용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일본의 정유회사가 우리나라에 정유회사를 짓고 있대요. 정유 공장을. 왜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기가 싸다고. 일본의 정유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유회사를 짓고 있대요. 정유 공장을. 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싸서. 연병. 그래놓고 우리나라 전기 아끼래. 근데요, 전력난이 생겨갖고 좋은 게 뭐냐면, 그 전기요금이 비싸져갖고, 그것도 참 웃기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연하의 바람 에어컨, 그 다음에 누구지 걔? 누구? 체조 막 리본 돌리면서 에어컨 팔고, 김연아 소년주인가? 누구지? 소년제. 김연아 소년제 팔아가지고 에어컨을 존나 팔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이 없잖아. 그지? 근데 에어컨 쓰는 집이 드물어. 왜?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하니까 뭐 에어컨 사라고 완전히 사람들을 뭐 한 대 가격에 2대 줘요 막 이러면서 막 팔아 제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할부로 막 다 사들였잖아. 집집마다 에어컨 다 집어넣어 놓고서는 전기요금을 올렸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전기요금 올린 게 나는 이것도 짜고 친 거 아닌가 싶어. 왜냐? 우리 동생이 S사 에어컨을 샀는데 AS를 계속 부르는 거야. 왜 부르냐 했더니 안 시원하대. 뭐 절전형 에어컨인데 전기는 아낄 수 있는데 대신 안 시원해. 고장난 거, 그 전에 썼던 조그만 방에서 쓰던 옛날 구식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 구식 에어컨보다 안 시원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AS를 계속 불렀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에어컨이 안 시원해. 예. 절전형인데 안 시원해. 그러니까 전기는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좀 아껴서 쓰는데 안 시원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 에어컨 안 시원한 거 들킬까봐, 에어컨 안 시원한 거 들킬까봐 서로 짬짬이 먹고 전기요금을 확 올려갖고 에어컨 키면 안 돼? 에어컨 키면 너네 누진세 할 거야? 이래갖고 겁줘갖고 그냥 에어컨은 장식용. 집집마다 장식용. 그 우리 집은 선풍기만 틀어.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온 기업, 그 나라가 대기업들을 위해서,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소비자들을 정말 옥죄이고 그러면서 특정 정치 세력들만 뭔가 뒷돈을 받아 챙기고. 아니 그 원전 부품이 지금 만들어진 지 40년 아니야? 40년 동안을 그렇게 주고받은 커미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본을 바로잡아야 돼. 예. 근본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아까 내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이에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에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무책임했고 얼마나 무능했고 오만하고 정말 온갖 사기질을 다 하고, 차마 박근혜 정부도 지금 깔지 말지를 고민할 만한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당에다 또 권력을 준 게 우리 국민이야. 그 당에다가 또 권력을 준 게 우리 국민이라고. 그러니 우리 국가에서 당하는 그러니까 이 부패한 권력자들이 집권을 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요, 결국은 무지한 국민 탓이에요.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아니 이명박이 5년 동안 그 짓거리를 했는데 왜 박근혜를 또 찍었냐? 찍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아니 그 문재인을 찍지 왜 박근혜를 찍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문재인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거야.
야당을 못 믿겠다는 거야. 권력을 주면 지들끼리 분열돼가지고, 열린우리당 때 최고의 권력 대통령을 주고 국회 과반수를 줬는데 지네끼리 권력 다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 그 말이 맞더라고. 내년 지방선거도 지금 민주당과 무슨 신당하고 또 뭐 신당에다 또 각종 진보 정당들 야당만 지금 예상되는 게 몇 개 되잖아요? 내년 지방선거도 야당들이 서로 욕하고 찢어먹고 지랄 연병하다가 새누리가 압승하고 끝날 거야. 뻔히 보여. 뻔히 보여. 얼마 안 남았어. 1년도 안 남았어. 그런데 지금 야당은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야. 박근혜 정부에서 왜 저렇게 막 나가는지 아세요? 어차피 야당은 안 될 거니까. 야당이 1년 안에 힘 모아서 새누리당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네들은 그 새로운 당만 띄워주면 되거든. 그 내시 언론들이 몽땅 힘을 합해서, 그 민주당으로는 안 돼! 뭔가 이렇게 새로운 당이 필요해! 계속 얘기하면서 야권을 분열시키면 되니까. 그러니 내가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방송할 마음도 안 나고 뭔가 희망이 보여야 일을 하지. 그렇잖아요? 희망이 보여야 일을 하는데 희망이 안 보여.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작년 6월 18일 방송을 봤어. 작년 6월 18일 방송을 이렇게 쭉 한번 어저께 뭔 일이 있어갖고 한번 쭉 봤는데 기가 막히더만. 그 6월 18일 날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큰 고비를 넘긴 뒤에 내가 사라진다. 사라졌다가 2월 달에 돌아온다. 그걸 6월 18일에 얘기를 했더만.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2011년에 야권은 대통령 후보가 없다. 야권에서 대통령 되기 어렵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2011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2011년에 계속 얘기했던 게 강력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강력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어야 새누리를 이길 수 있다. 내가 2011년에 목 놓아 외쳤잖아요. 비니님, 마이클 존스님, 0805님 고맙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2011년에 내가 강력한 야당으로 합쳐야 된다. 그래서 양당 체제로 대립을 해야 그나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강력한 야권으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내가 정말 2011년에 목 놓아 외쳤어. 2010년 여름부터 1년 반을 외쳤죠. 들은 척도 안 합디다. 그러면서 이 2012년 1월 달에 그 당대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가면 이 박근혜 구도하고 붙어서 4월 총선에서 진다. 과반수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또 이 통진당하고 그런 식으로 연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선해서 그렇게 경선하면 과반수 안 된다. 새로운 인물로 대통령 후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들은 척도 안 하고. 그거 다 기억나세요? 막걸리나님 감사합니다. 왕언니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뻔히 보이는 미래를 그래서 뻔히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해답까지 줬는데 아무도 내가 얘기한 해답대로 안 갔잖아. 작년 6월 18일에는 나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다른 구도로 갈 줄 알았어. 근데 그 다른 구도를 막아버렸잖아. 그 대통령 후보들끼리 자기네들이 담합해가지고 새로운 후보 진입을 막아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그렇게 무참히 깨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그 총선의 영향으로 대선까지 패배로 가고. 걔 내가 아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 인간들 듣지도 않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목 쉬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면 뭐 하냐고. 듣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강아지 잘 봐줘님 고마워요. 내가 작년 1월 15일에도 방송 접고 도망가고
도로 잡아다 놓고 내가 작년에 11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대선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도망갔잖아. 누구 핑계대고 그 저기 누구였지? 그 윤여준 핑계대고 방송 접었는데 또 잡아오고.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 2011년부터 내가 대통령 선거 안 된다 그랬잖아. 총선 강력한 야당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야권 현재 후보로는 박근혜 못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2011년까지 계속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포기를 하려고. 뭘 포기하느냐? 내가 말하면 들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버리는 거지.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다라는 기대를 버려야 돼. 기대를 버리고 무엇이 옳은 길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옛날에 노자나 공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그냥 계속 얘기는 하는 거야. 근데 듣든가 말든가 그거는 뭐 자기네들의 선택이지. 근데 보니까 내가 역사를 전공해봐서 아는데 역사적으로 옳은 소리를 계속하면 탄압을 받게 돼 있어. 이 역사적으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 나 진짜 꼭 이래야 되나 싶은 마음은 드는데, 내가 사실 너무나 이 상황이 속상해가지고 내가 확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천재짱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굶어 죽어버릴까. 곡기를 끊고 굶어 죽어버릴까.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 근데 참 뛰어내려 죽으면 신랑한테 누가 되고 굶어 죽을래니까 오래 걸리고. 그래서 탄압받아 죽자. 그냥 할 말을 하다가 역사상의 많은 인물들이 올바른 얘기를 하다가 탄압받아 죽은 것 마냥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도리어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자. 기대를 버리고 굶어 죽을래니까 오래 걸린다 그래서 기대를 버리고 그냥 한번 얘기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제 터벅터벅 가는 거지.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가다가 도둑을 만나 죽을지 강도를 만나 죽을지 붙들려 가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가보는 거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가보는 거야. 내년에 야권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야 내년에 뭐 몇천 명 몇천 자리다. 그게 한 내년에 뽑는 게 한 3,800자리 돼요.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800명의 그 지방자치 그 기구를 건설하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군소 정당들이 개나 소나 나오는 거야. 개나 소나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자리가 많으니까 한번 차지해보자. 근데 그러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투표 성향은 아주 간단해. 뭔데? 될 놈을 찍어요. 될 놈을 찍는 거야. 자기가 어느 정당 지지하고 그런 거 소용없어. 그리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거 소용없고 그 동네 될 만한 사람을 찍는 거야. 근데 봐봐.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면 하나의 1번 후보가 있어. 1번 후보 얘는 무조건 자기 기본표가 38%에서 45%가 있어. 근데 나머지 55%를 갈라먹는 야권 후보가 4-5명이야. 누가 될까? 당연히 1번이 되는 거야. 당연히 1번이 되는 거야. 그게 내년에 저 지방선거 구도예요. 근데 그 지방선거 구도를 고치려는 생각이 아무도 없어. 다들 내년에 자기 사람 심어갖고 자기 나중에 대통령 뭐 국회의원 될 생각만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희망이 없어.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서 그 강력한 야당하고 여당이 붙어야, 그래야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금 진보 정당 중에 누가 그렇게 하겠대? 내가 볼 때 똑같은 정당끼리도 서로 막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서 맨 떠도는 사람들 다 똑같아.
이 당에서 공천 못 받고 저기 가서 줄 서고, 여기저기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고, 그 꼬라지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지. 이걸 해결하려고 누구도 나서질 않아. 강력한 야당이 돼야 된다고, 야당으로 하나로 뭉치자 그러면, 진보 정당들이 나한테 뭐, 쌍욕을 할걸? 그죠? 군소 진보 정당들이? 그렇잖아. 우리 방 시청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망치 부인하고 입장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망치 부인 의견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망치 부인의 의견에 상당히 지지를 표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위 하나의 강력한 야당을 만들자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앞으로도 100년은 질 거야. 그렇게 강력한 야당을 만들지 않으면, 강력한 하나의 야권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동안 질 거예요. 앞으로도. 지난 100년 진 것처럼 앞으로 100년도 질 거야. 계속해서 당을 바꾸고 갈라지고 조금만 의견이 어쩌면 새 당 만들고 하나 국민들이 힘을 싹 모아줬더니만 거기서 줄타기하고. 그럼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 민주주의는 그렇게 다양한 거라고.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래, 다양하지. 주부! 불량 주부! 국세청은 연예인이라고 봐. 아유, 정말. 건강보험에서 저기 안방 가셨어요. 그래서 안방 가서 가. 그래서 물소리 나. 국세청 지정 연예인 속탐의 명물님 감사하고요. 연예인이라고 세금을 처음에 내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예인이라고 건강보험도 따로 내래. 진짜 미치겠어. 김신우의 귀거래사 듣고 계십니다. 강윤 천재님 감사합니다. 그 200억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2만원 낸다며. 연병. 외제차 10대에 20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2만원 밖에 안 낸다며. 우리 신랑 10몇만 원인가 20몇만 원 내는데 나더라도 20만 원 가까이 내래. 경훈이 이모님 감사합니다. 전기요금이 25만 원 나왔어. 통신료가 합쳐서 한 4, 50만 원 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재벌들은 집에 재산세도 얼마 안 내요. 그러게 말이야. 오리가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서 비싸고 운동화 새로 사. 그래 가자. 예. 자, 뭐 전두환 뭐 그 추징금 문제, 예, 퍼프로즈님 고마워요. 전두환 추징금 문제, 그 지금 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두환 추징금 문제 마음이 있으면 거둘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말이 도대체 지난 정부 뭐 했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근데 아마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전두환 추징금을 강제로 징수하려고 했다면 뭐라고 발표했을까 그때 내시들이 몽땅 나와가지고 뭐라고 외쳤겠어요. 보복 정치라는 동, 안 그래? 보복 정치, 뭐 무슨
지금의 독재 시대냐? 얼마나 욕을 했겠어. 그래놓고 과거 정부 뭐 했니? 예. 네. 아, 지금 박근혜가 이 전두환 추징금법을 반대했다고? 뭘 반대해? 자, 우리 또 다음 이야기. 내가 목이 또 막 아파. 박근혜가 제일 먼저 촛불 들고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놓고 과거 정부 뭐 했냐 소리가 왜 나와. 자, 여러분, 우리 망치부인 방송 오랜만에 보니까 어떠셨어요? 내나 똑같은 소리하고 별로 재미없었죠? 예, 미안해요. 일단은 내가 지금 이제 마음이 내가 이렇게 좀 정신이 다 집중이 돼가지고 방송 준비가 쌈박하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산만해갖고 내가 좀 내용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 대로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낮 2시 예, BK 보안관님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또 방송 시작할게요. 짧긴 뭘 짧아! 예, BK 보안관님 고마워요. 우산부인? 이름을 바꿀까 진짜? 북한군 개입설 TV조선과 채널A 징계 결정. 징계를 어떻게 하겠대? 문 닫게 해야지. 네. 자, 요렇게 우리 짧게 오래 갑시다. 0504님 감사합니다. 터치하노님 감사합니다. 필범부님 감사하고요. BJ몽님, 빼더21님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하루에 한 개씩만. 구름고개님 감사하고요. 은근과 끈기님 감사합니다. 너무 혹시 더 많은 황금알이 들었을까 싶어갖고 오래 갈라 그러면 그 배를 가르는 거야. 그치? 손방울님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사람 사는 중만님 감사하고요. 반가웠어요. 저도 너무너무나 여러분 보고 싶었고요. 네. 종편 출범후 3,200억 적자. 시청률은 아직 0%대. 방통위가 종편에 더 많은 특혜 주려고 꼼수를 부렸다. 이쁜 박항선님 감사하고요. 드림캐치님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내가 특별히 지방에 내려가는 일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망치부인을 망치부인한테 망치부인 어디가 한번 초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도시방송 우리 방송 하는데 매일 낮 2시 민심은 천신님 감사합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무조건 시사방, 수요일 밤은 인생수다방. 서창은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그 안에 별일 없게끔 기도해주세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목 아파.